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또 이 방송은요,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방송 중에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미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다돌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는 위헌인가? 네, 자 오늘도 또 각종 이슈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다돌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하면서 가열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네. 새 혁신위원장이 이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과연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법학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학자고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금융감독원의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예.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장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소비자법과 관련한 이런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 이제 상당 기간 또 복무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15년 당시에 민주당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역임했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친명계다 이런 분류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재명 이제 대표와의 연결고리보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좀 두드러지는 인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민주당이 혁신이 출범을 하면서 상당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예. 이래경 이 내정자 같은 경우에 뭐 천안함 관련한 발언 그리고 이른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발상지가 중국이 아닌 뭐 미국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견은 아닌 거죠. 예.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치우친 어떤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후임이기 때문에 더 좀 송곳 검증이랄까요? 이런 걸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2주택 사실이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정치권에서는 뭔가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그 사유를 되짚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서 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소명으로 이게 해결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최고위에서 결과적으로 김은경 위원장으로 낙점한 배경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일단 혁신위가 발족했을 때 제일 주시했던 거는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인사들, 이재명 대표와 가깝거나 그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뭐랄까 걱정,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로 우리가 청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20일이죠.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런 또 발언도 하셨고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런 또 예고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겠다. 이런 뭐 각오랄까요? 이런 걸 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현 정부의 실책이 상당하다. 그래서 경제, 외교, 교육, 복지, 민생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혼란이 있고 뭐 저출산 문제, 남북한 대리, 기후위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부 여당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야당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오히려 변화 없고
반성도 없고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국민 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게 사실 상당히 쓴소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진단하에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네네. 일단은 민주당에 있는 현안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 있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두 축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를 좀 모색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회의가 많이 열리지는 못했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뭐 LG 주식을 팔아서 그것을 어떤 코인에 넣고 근데 그 코인도 나중에 봤더니 또 다른 이른바 잡코인에 넣고 예. 몰빵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시시각각 새로 드러나기도 해서 맞아요. 이걸 계속 좀 따라잡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혁신위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추적을 해서 대안을 내겠지만 네. 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건 내부적으로 좀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1차 발표된 혁신위원 면면을 보면은 개파색이 거의 없는 이해식 서울 강동을 의원과 또 이선호 울산광역시장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원외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나이나 면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이른바 그립을 꽉 쥐고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예, 같아요. 예.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내 인사,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이해식 의원 한 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도 비교적 개파색은 좀 옅다라고 하지만 또 한켠의 시선으로는 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수행을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의원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친명으로 범친명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예. 문제 제기도 있고요. 사실 또 다른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뭐 한겨레 기자 출신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대 로스쿨 교수분이 이제 변호사 타이틀도 있으신 분인데 네. 민변 출신이거든요. 예. 민변 출신이니까 또 이거 이재명 대표랑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있다. 있다라는 또 진단도 있어서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아. 혁신위가 왜 생겼냐면 민주당에서 일단 원내대표가 박강원 원내대표로 다시 출범을 하면서 네. 혁신의원총회라는 걸 했습니다. 민주당에 여러 난관이 많았어요. 돈봉투 사건 지금도 수사받고 있거든요. 네. 탈당을 했지만 그 관련 의원들이 뭐 김남국 의원 건도 있고 해서 혁신의총에서 냈던 안이 우리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자라는 거였어요.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원내에서 이른바 친명, 비명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벗어나서 네. 외부 인사들로 뭔가 쓴소리를 좀 수용할 수 있고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조직체를 한번 띄워보자라고 했는데 그 뒤로 상당히 좀 삐걱댔던 거죠. 이 처음에 위원장 내정자와 관련해서도 구설이 많이 올랐었고 예. 그래서 혁신위원 면면을 봤을 때는 한켠에서는 개파색이 없네라고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것 봐라 또 친명의 친위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달이 건너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일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일단 확실히 지금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혁신위원 명단을 두고 숨은 친명을 찾아놨다 또 이런 평가가 맞아요. 나오기도 했다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 원내 인사는 한 명밖에 없고 네. 민주당 인사는 둘이에요. 원내 예. 울산 시당위원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학계,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인물들로 채워졌는데 네. 굳이 꼽아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당내 지적이 또 나왔던 거예요. 조응천 의원은 뭐 미스터 쓴소리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 안에 대한 내부 문제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혁신위 구성이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라는 그 MBC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이게 아름아름 대단히 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아니라 이 어떤 공천을 앞두고도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당을 쇄신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파의 이익에 따라 뭔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면면을 봤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또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이 면면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곧 있을 김은경 혁신위 추가 인선부터 계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 일각에서는 현재 혁신 위원들이 친명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현역 비명 의원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혁신위원 7명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내 인사 2, 나머지 네. 5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지지 선언을 막 여러 단체에서 하거든요. 뭐 교육단체, 예술, 문화인단체, 시민사회단체 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친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예. 어떤 견제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데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혹시 맞물려 있는 건 아닐까라는 네. 지적도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니 대선 때는 민주당의 주자가 정해진 상황이고 그 전에는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든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든 한 명으로 주자가 세워진 이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그 지지자를 어떤 뭐 지원하는 그런데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꼭 친이라고 뭔가 이렇게 낙인 찍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일단 지금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론으로 어떤 성과를 그리고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그 역사적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어쨌든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개혁 방식을 놓고 당내에서도 또 엇갈린 전망이 나오네요. 혁신위가 총선 공천 제도를 손보겠다면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선언한 건데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면요. 이 과거에 김성곤 그 혁신위라고 있었는데 네. 그때 혁신위에서 현역원 30%는 무조건 컷오프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안도 내놨었어요. 예. 그럼 지금 구성된 민주당의 혁신위가 이런 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은 공천 룰, 지금 4월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4월이면은 한 10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른바 뭐 탈당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을 신청했을 때 뭐 감점을 어떻게 줄지, 뭐 음주 경력이 있을 때 그게 뭐 무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몇 년 사이에 몇 회가 있으면 결격으로 본달지 이런 기준을 각 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 예, 다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건 이미 다 마련이 됐거든요. 오. 당원 투표로 우리는 공천을 이 기준에 따라서 청구할 겁니다라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혁신위가 다시 공천룰을 흔든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수면 위에 불거져 있는 민주당의 어떤 안건이 이른바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네. 돈봉투를 뿌렸다는 건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경향신문인가요? 전화를 받습니다. 기자 네. 전화를 받고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증거를 좀 훼손했다면 그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쇄신안을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자 전화를 받아서 좀 즉흥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거고 네. 내가 혁신위의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견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뭐랄까요 빛이 발한 채로 좀 출범을 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럼 구체적 혁신안 과연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또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금 뭐 이름값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제 첫 과제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내세웠습니다. 방금도 여기에 네. 관해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좀 심각함을 확실히 그렇죠. 인식은 한 것 같죠? 왜냐하면 예. 이 녹취록이 상당히 많고 등장인물들도 수명이고 현역 의원들 이름까지도 이름에 너무 불과한 게 구체적으로. 아니라 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이 나와요. 예. 근데 법조인으로서 볼 땐 그걸 조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증명력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증거로 딱 재판 과정 중에 제출이 됐을 때 이거 믿을만 한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제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최근에도 관련한 윤관석 의원 등의 그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이걸 부결시켰어요. 네. 부결시켰다 함은
검찰로서는 이거 인신을 확보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기 중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냈던 건데 어쨌든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부결시키면 영장 실질 심사를 못 받는 겁니다.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돈봉투 앉은 뭐 2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사실상 뭐 도발을 했다 이런 평가도 네. 나와서 우리한테 이거 부결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 내용이 막 소개되기도 했고 그 부분을 빼더라도 어쨌든 자당 의원 손을 좀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혁신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로남불의 연장선상에서 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혁신위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돈봉투 사건 진상 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 없는 혁신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하는 진상 조사 관련해서요. 국정조사면은 증인을 부를 수도 있지만요. 정말 수사기관처럼 경찰, 검찰처럼 뭐 압수수색을 해서 집이나 주거지, 회사, 휴대전화를 막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도 우리가 진상 파악할 거다라고 하지만 진상 파악의 대상자인 윤관석 의원 등은요 이미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혁신이라고 해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해라 그럴 수도 없고요. 네. 설사 당내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실체 조사를 혁신위 차원에서 하는 데 상당히 난관이 있어요. 예. 이미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돼가지고 관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이긴 하지만 윤리위원회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본인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라라고 했더니 김남국 의원이 이거는 본건과는 관련이 없어서 내기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도 예. 있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실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 차원이든 뭐 민주당 차원이든 민주당 내 혁신위 차원이든 한계가 있는 게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요. 이거 제대로 뭔가 매듭을 지을 수는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도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23일에 2차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또 당에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내용이 좀 영향을 받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기자들이 주목하는 사안이잖아요. 교섭단체 그렇죠. 대표가 어떤 연설을 하는지. 예. 그럼 미리 어떤 연설문인지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자들에게 미리 나눠줬던 연설문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직전에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성남FC랑 대장동 사건으로 한번 영장 청구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때 본회의에서도 부결시켰거든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안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수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럼 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나 그러면 그냥 본회의에서 오든 안 오든 나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혁신위에서 낸 안이 우리 모든 민주당 의원들 지금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고 서약서 씁시다. 전원다. 이걸 혁신위의 제1차 어떤 과제로 내놓으니까 네. 이게 단순히 혁신위의 아이디어야?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는 거야? 라는 좀 논의가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또 국민의힘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원들 서명을 많이 받아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혁신위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선제적으로 내려놔야 한다고 했지만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사약 움직임을 먼저 보인 것이 바로 이 여당인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 때문에 혁신위가 첫 카드로 불체포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민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또 반응이 있죠. 빛을 발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하죠. 이미 국민의힘이 많이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은 조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불체포 특권을 다루는 이 입장과 태도가 네. 현행 규정과는 상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 불체포 특권은 일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헌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 44조의 1항을 보면요, 국회 동의 없이, 그러니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왕정 시대 때부터의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왕정 시대 때 의회가 구성되면은 반대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하고 이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정적 제거에 수사가 활용되지 않도록 했던 건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네. 그냥 막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별다른 논의나 숙의 없이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요. 건지, 이 제도에 예.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거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 없고,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너무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대단히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아예 쓰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요. 이게 혁신의 저는 근본이자 근원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 예.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법조인의 시각에서도 또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또 회의가 있었어요. 그 이재명 체제 1년 평가가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여기 회의에서는 이 때문에 또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말이 근데 많네요. 예. 혁신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혁신, 아까 말씀드린 혁신의총에서 우리 혁신위를 만들자라고 하고 막 인사 문제 때문에 2, 3주 공전이 되긴 했지만 출범한 거는 지난주인가 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다 민주당 인사들이, 정치권 인사들이 아닙니다. 네. 교수, 시민사회단체, 전직 기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에 대한 이해도도 어떤 여러 공론을 통해 가지고 일단 총의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재명 대표 1주년 체제를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혁신위가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 김은경 혁신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좀 낯선 이름이에요. 예, 예. 뭐 그렇게 뭐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유명합니다. 일단 직함이 전직 경기연구원장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정책이 기본소득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본소득 개념을 가장 세팅을 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요. 네. 이래경 전 위원장, 혁신위 예. 위원장 추천할 때도 이한주 전 원장의 입김이 있었다, 조언이 있었다, 추천과 청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래경 전 위원장 같은 경우 구설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 다시 김은경 신임 위원장과도 청구하는데 뭔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누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해석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한주 전 경기원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이해찬 전 총리랄지 뭐 예. 이런 분들이 청거를 했다라는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추측도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 당내에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이 ଝ아져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23일이죠. 귀국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 행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호에 영향을 미칠지도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예. 뭐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민주당 내에서 주시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귀국을 했고 굉장히 좀 센 어조로 현재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했어요. 뭐 일본에 대해서도 방류하지 마라. 예.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이런 행태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굉장히 일본 통이기도 하고요. 예. 일본 특파원도 지냈고 뭐 일본과의 어떤 그 국회에 있을 때 교류 관계에 상당히 선봉에 서기도 했던 예, 외교 예. 통이기도 해서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텐데 네. 일단 당내에서 미묘한 시선은 혹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불안해지거나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당내에서 다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 어떤 신경전 갈등이 대단히 격화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민주당 안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당의 어른으로서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거든요. 어른으로서 좀 지켜보고 조언하고 그 정도 역할에 당분간은 머물러야 본인에게도 정치적 미래와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예. 조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지금 뭐 여러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신당, 창당, 또 분당설 등이 거론이 돼서 야권이 들썩이고 있다고 해요. 이 혁신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심리적으로 분당 상태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민주당 인사들 말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불안하다는 전제를 할 때 네. 바로 그러면 대안마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선뜻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도 있고 전열을 좀 준비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바로 흔들기다라는 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건 좀 곤란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도 심리적인 분당, 지금 뭐 검사 출신 몇 명이 공천을 받는다, 부산이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신 분이거나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만약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풍경들을 보더라도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거예요. 무소속 출마해서 다시 이 당으로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제3으로 새를 규합하는 건데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다, 양양자 의원이다, 제3지대에서 뭔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어서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쪽 세력과 결합하는 또 일부 의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어느 정도 총선에서 득표율을 받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3지대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고 양당 체제에 상당한 염증을 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네. 사실 양당의 대안 세력으로 제3지대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규합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민주당의 앞날까지 또 살짝 예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 아주 무거운 주제네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입니다.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국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죠. 네. 수원에 사는 한 여성, 이게 남편이 있었고요. 아이는 본인이 기른 아이 3명이 있었는데 냉장고에서 영아, 그러니까 정말 태어난 직후에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사라지니까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을 때 아이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낙태했다라고 아빠한테 말했다라고 그랬고 남한테 보냈다라고 했는데 냉장고에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이구.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이냐를 추궁하니까 그때야 토로한 게 사실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경제적 활동을 나도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난 그 직후에 다 살해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고 당연히 이거 죄가 너무 크죠. 그럼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요. 이 해당 여성 나 영장 실질 받지 않겠다. 나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 3명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요. 예. 아이들 그 공개 수업 같은 거를 다 참관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일상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얼굴을 가리겠지만 포토라인에 서고 이러면 어머 아무개 엄마잖아 더 알려질 수 있잖아요. 이미 동네에선 알려졌겠지만 네. 그래서 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영장은 발부돼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네네. 그런 우려를 생각했으면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을 건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친모의 진술인데요. 하지만 또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믿기 어렵죠. 예. 아이 1명도 아니고 둘을 출산 직후에
사망하게 했습니다. 예. 그럼 출산까지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네. 남편이 몰랐다. 예. 근데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임신 중절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냉장고에 아까 뒀다고 했잖아요. 네. 이 집에 냉장고가 2-3대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냉장고가 가족이 사용하는 거 1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뭐 아이들, 이 여성이 키우고 있던 아이들은 첫째가 12살이었어요. 12살, 10살, 8살이었는데 아이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이 남편이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의심적인 점은요. 일단 병원에서 출산은 했어요. 이 살해당한 영아들을. 그런데 이 퇴원을 할 때는 퇴원 수속을 받잖아요. 그런데 산모는 좀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수속을 받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보통. 퇴원 수속에 남편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퇴원하는 거 알았네. 알잖아. 출산 사실을 그렇죠. 알았네. 그럼 아이가 어디 갔는지도 알 거 아니냐. 예. 다만 이게 정말 남편 사인인지 아닌지는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부인이 본인이 이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 사인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너무 충격적이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두구에 대한 부검이 진행이 됐었죠. 네. 결과가 어떤가요? 일단 1차 조사로는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기보단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이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인데 예. 정확한 사인은 1-2달 뒤에 정밀 감식 결과 나온다라고 하고요. 일단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이 아이 둘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출산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형편이 어렵다는 걸 이유로 지금 뭐 살해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렇다면 뭐 입양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그럴 수 가지가 있죠. 있었을 텐데요. 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현재 영아 살해죄가 적용된 가운데 형 감경 사유가 없는 살인 혐의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왜냐면요, 영아 살해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낮습니다. 네. 일반 살해죄보다. 영아 살해라는 그 특수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53년도에 생긴 법이거든요. 한 번도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직계 존속이, 보통 어머니죠. 네.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그러니까 아마 미혼모 같은 상황을 전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참작될 때 이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는 거잖아요. 10년 이하로 돼 있다고 해서 실무에서 실제로 10년 정도가 선고된 예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출산 직후에 여성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또 호르몬의 어떤 그럴 영향으로 수 있죠. 좀 불안정하다고 예. 보는 거예요. 그럼 영아 살해를 했을 때 일반 다른 기타 살인과 동일하게 법적 평가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케이스는 아이가 둘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아 살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치욕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2명이라는 건 한 명은 정말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이런 설명이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네. 2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건 또 하기 어려워서 이건 죄명을 영아 살해가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영아 살해죄와 살인죄 형량은 또 상당한 차이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영아 살해죄가 살인을 감경해 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영아 살해라는 건 이 여성이 처한 상황을 좀 전제로 양형에 참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아 살해도 한 인간을 정말 생물학적으로 이미 태어나면은 태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 네.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살해하면은 일반 살인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작으로 감경을 해주는 취지로 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수원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진짜 일반 살인죄로 좀 처벌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네.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죠. 이게 지금 수원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요. 예.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출생신고는 안 됐지만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병원에서, 우리나라 산모의 95% 이상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요,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부여되기 전에 BCG B형 감염 예. 접종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 맞았는지 저 애가 맞았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1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게 신생아 1년 번호예요. 네네. 근데 신생아 1년 번호는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8년치를 조사해봤습니다. 8년치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B형 감염을 받고 병원에서 주사까지 맞은 애인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이 2,200명이 넘게 나왔어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이상한 케이스를 추출해서 한 1% 정도 되는 20몇 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라고 한 거예요. 경찰, 지자체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게 이번 수원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야. 2명의 아이가 사망했죠. 1명 아이 더 사망한 케이스가 드러나서 총 3명이 사망한 게 드러났고요. 사망 케이스가 예, 사망 케이스가 더 드러나고 초기에 그랬고, 1명은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 왜냐면 낳은 기록은 있으니까요. 네. 화성에 있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었습니다. 예. 물었어요. 아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이요, 제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요, 제가 입양 보냈어요. 근데 정식 입양을 보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아이 매매 아니면 아이 입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소름. 그래서 쳐서 네. 그런 검색어로 했을 때 연결이 된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 그때 주고받은 연락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아이 가져간 사람들 확인하게 줘라라고 했는데 네. 그 연락처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행방은 진짜 묘연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23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굉장히 좀 맞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자,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라진 아이를 찾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를 못 찾고 있어요. 예. 일단 당신 어디서 이 사람들 접촉했냐 이런 걸 다 좀 점검하고 있긴 한데요. 이 여성이 지금 그 아이 아빠는 누군지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아이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도 지금 같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냥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를 보낼 때 그 남성 같이 동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진술을 그 여성이 진술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제3자한테 간 건지 그쵸. 그것조차 알 수 없죠. 그런 부분을 지금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진실 게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들 부부의 또 혐의가 달라질 테니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예. 왜냐하면 정말 이 여성의 말이 맞다. 음. 아이를 낳는데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없고 미혼모 신분이고 고등학생이었고 아이 아빠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다라고 하면 유기, 아이를 네. 사실 버린 거니까요. 예. 그리고 입양법 위반 정도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사람들이 가져간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거는 영아 살해로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데려간 사람이 없는데 마치 가공의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살아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방부터. 네. 자, 이 가운데 감사원은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22년생을 조사한 결과 2,236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위험도를 고려해서 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유기됐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또 하셨고. 맞습니다. 자,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사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네. 믿기지가 않아요.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도.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근데 저희가 아동 학대 사건이나 뭐 아동 사망 사건을 접하면요,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치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인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제때 접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 왜 접종해서 누락됐지? 지금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가지 않는다. 네. 입학은 했더라도 그 이후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건복지부가 다 압니다. 예. 근데 그건 어떤 게 전제된 거냐면요,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 1년 번호는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 신고와 관련한 정보 같은 거,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걸 관리하는 건 행정자치부잖아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주사를 받지 않아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로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현행 체계상 시스템상 몰랐다는 게 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은 있지만 점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 번호 있는데 아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중에 아주 일부분만 추출해서 1%만 조사했는데도 아이 3명이 사망한 게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전수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좀 안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지금 8년 거를 한꺼번에 했을 때 이 정도 확률이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자주자주 좀 감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일단 지금 뭐 현재로서는 부모가 아니면 절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 이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예. 좀 진일보 해왔어요. 처음에는 엄마, 부모가 하게 돼 있었어요.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생신고를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미혼부도 되고 이제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지자체나 검사가 대신 할 수도 있는데 위태롭다는 걸 점검하는 게 사실 검사가 본인 임무가 따로 있고 이게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정부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또 병원 밖에 출산을 막는 보호출산제, 그러니까 네. 익명출산제라고 하는데 네. 이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또 반대 의견도 커가지고 맞습니다. 도입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지금 법으로는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해요. 그럼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걸 인지하잖아요. 병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주자. 네. 지자체가 아이 탄생 여부를 알고 나중에 출생신고가 안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예. 업무가 과중하고 책임을 너무 물게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병원 출산을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통지가 되면.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보호 출산제. 아예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외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출생 통보는 의료 병원이 하고 그리고 산모가 원할 경우에는 아예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입법안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영아 유기 사건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이제 감사하고 전수조사를 하면서인데 사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도 네. 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네. 하는 바람으로 자 이번 토크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바로 범죄자 신상 공개는 위헌인가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정이? 예, N번방 사건 다들 아시죠? 예. N번방 사건의 주동자였던 조주빈 등 다 엄청난 이제 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N번방 사건 중에 구매자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이 남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피해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결정이 내려졌던 거예요. 네. 이 남성이 그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 대상에선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딱 범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남성한테 적용됐던 법은요. 성폭력 처벌법상의 신상공개 관련한 규정이었는데 그 규정을 보면 그냥 성범죄라고만 돼 있어요. 네. 성범죄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공개를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수사 과정 중에. 네.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신상공개가? 성범죄라는 게 범죄가 특정돼 있지 않고요. 그냥 성범죄로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피의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 싶은 또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본안 소송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신상 공개에 관해서 당시 또 법원의 판단 결과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인 거죠. 피의자는 말 그대로 피고인 전 단계입니다. 수사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 필요성이 높다면 네. 할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름, 얼굴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그냥 낙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축이 돼서 실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법원한테도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은요, 이 남성이 이거 헌법상 위반되는 법률인 것 같아요라고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법률인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봤다라는 건 애매한 거죠. 그러네요. 그냥 특정 경제 강력범죄에는 살인, 강간 등 살인 미수 딱 범죄가 정해져 있지만 그냥 성범죄 이게 과연 맞는가? 너무 좀 뭉뚱그려져 있는 거 네.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한번 신상 공개가 되면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방어권 행사에 너무 지나친 제약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범죄 가해자가 내는 헌법 소원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법리 검토를 통해서 이제 위헌 여부를 판단을 구했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도 이 법에 어떤 맹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신상 공개와 관련된 특별법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과 또 충돌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내용을 보고 신상 공개의 이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재정비해 나갈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요즘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알을 통해서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사건 폭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공분이 커졌죠.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서 또 이 비판이 있었고요. 재판을 받는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규정도 없다라는 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봐야 되지 않나라는 또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산 서면 사건은요, 처음에는 성범죄를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피해 여성이 기억을 못했고 일단 검사를 했을 때는 DNA가 추출이 네, 되지 못했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졌던 거고요. 예. 굉장히 물리력 행사가 가혹했지만 살인 미수로도 처음에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서는 또 빠졌던 벗어났겠죠.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사가 더 보강될수록 봤더니 이건 살인 미수 그리고 강간의 성격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엔 다 인정이 됐잖아요. 예. 강간 살인 미수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측면 때문에 신상 공개에서 빠졌지만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이렇게 범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받으면 신상공개 그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네. 아예 유죄로 확정을 받고 신상공개를 하는 거라서 이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야가 범죄자의 머그샷 기준을 강화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 살인, 강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 그리고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해야 된다.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 네. 또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얼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죠. 얼굴 드러난 증명사진은 현재의 모습이랑 상당한 차이가 또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받게 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의 사진, 아마 수사 과정 중에 찍은 사진일 수밖에 머그샷.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법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류장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범죄자의 몽타주랑 이렇게 피해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그 이야기 나눴던 저희 또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또 나눠볼까 하는데 친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영아 사례로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강력 그러네요. 범죄에 따를 때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 현재 자녀들. 예, 그럼 제3의 정말 본인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들이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신상 공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대로 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피해자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도요. 1심에서 12년 형의가 나왔을 때 피해자가 판사님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피의자 피고인 단계에서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이제 석방될 시점에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참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생생법률쇼 오늘도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용미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로도 저희 접수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ke a trend 흔해 빠진 맴들은 잡아 fuck off 너도 We make a friend